맥주. 맥주는 인류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마신 술입니다. 황금빛 또는 짙은 갈색, 위에는 흰 거품이 살짝 얹혀 있습니다. 잔을 들면 차갑고 습한 기운이 손바닥에 전해지고 코 가까이 가져가면 곡물과 홉의 쌉쌀한 향이 올라옵니다. 여름날 오후에 이 냄새를 맡으면 이미 반쯤 마신 기분입니다. 한 모금 넘기는 순간 탄산이 목 안쪽을 두드립니다. 시원하고 쌉쌀하고 끝에는 묘하게 고소합니다. 라거는 맑고 깔끔하게 목을 타고 내려가고 IPA는 홉의 쓴맛이 혀 위에 오래 남습니다. 흑맥주는 커피와 초콜릿을 동시에 마시는 것 같은 오묘한 묵직함이 있습니다. 한 잔을 다 비우면 다음 잔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맥주가 처음엔 술이 아니라 식량이었다는 겁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보리를 발효시켜 먹는 것으로 영양을 섭취했고 심지어는 이걸 노동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즉 맥주 한 잔이 월급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맥주로 유명한 독일 옥토버페스트에서는 지금도 1리터짜리 거대한 잔으로 수백만 명이 건배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이게 그냥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라는 게 느껴집니다. 맥주는 가장 낮은 도수로 가장 많은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술입니다. 와인. 와인은 포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한 변신입니다. 잔에 따르는 순간 붉은 와인은 루비빛으로 빛나고 화이트는 연한 황금빛을 띱니다. 코를 갖다 대면 과일향 뒤에 뭔가 복잡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흙 냄새, 나무 냄새, 꽃 냄새, 이 모든 향이 포도 하나에서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한 모금 머금으면 산미가 혀 양쪽을 자극하고 탄닌이 입안을 살짝 조입니다. 레드는 강하고 드라마틱하게, 화이트는 산뜻하고 경쾌하게 목을 넘어갑니다. 스파클링은 기포가 혀 위에서 톡 터지며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오래 숙성된 와인은 첫 잔과 마지막 잔의 맛이 다를 정도로 잔 안에서도 계속 변합니다. 하지만 와인의 진짜 반전은 이겁니다. 같은 포도 품종인데도 어느 나라 땅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술이 됩니다. 프랑스 부르고뉴와 미국 캘리포니아의 피노 누아는 품종은 같지만 전혀 다른 술입니다. 포도가 마신 햇빛, 촉촉히 적셔주는 비, 밝고 서늘기 모두 맛으로 변환됩니다. 이걸 테루아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땅의 성격이 술에 담긴다는 뜻입니다. 와인은 병 안에서 시간이 익어가는 술입니다. 시간의 술입니다. 사이다. 사이다는 사과가 숨기고 있던 비밀입니다. 투명한 황금빛, 맥주보다 연하고 과일 주스보다 진한 색입니다. 잔에 따르면 사과 향이 먼저 코를 채우고 그 뒤에 발효 특유의 살짝 시큼한 냄새가 따라옵니다. 마치 사과 농장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한 입 마시면 탄산이 가볍게 치고 그 뒤로 달콤하고 상큼한 사과 맛이 물결처럼 퍼집니다. 드라이 사이다는 단맛보다 쌉쌀함이 앞서고 스위트 사이다는 마치 사과 주스에 약간의 장난을 친 것 같은 맛입니다. 맥주보다 가볍고 와인보다 캐주얼해서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도 두 잔은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사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그 투명한 탄산음료입니다. 칠성 사이다, 스프라이트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해외에서 사이다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영어권에서 탄산음료는 소다라고 부르고 사이다는 오직 사과 발효주를 가리킵니다. 영국에서 사이다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스프라이트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과향이 가득한 술 한 잔을 받아들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신기한 건 영국에서 사이다는 농부들의 임금이었습니다. 18세기 영국 농장에서는 하루 일당의 일부를 사이다로 줬는데 이걸 그 자리에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마치 한국의 농촌에서 새참을 먹으며 막걸리를 마시는 그런 느낌이었겠죠. 어떤 농장에서는 심지어 하루에 8파인트, 그러니까 약 4.5리터씩 마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그걸 마셨으니 어떻게 일을 했는지가 더 의문입니다. 그 전통 때문인지 영국에선 지금도 사이다를 맥주와 동등하게 대접합니다. 펍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미드, 벌꿀을 발효시킨 술입니다. 그래서 색은 꿀의 색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연한 것은 샴페인처럼 투명하고 진한 것은 호박색으로 빛납니다. 잔을 들면 꽃향기와 꿀 특유의 달큰한 냄새가 올라오고 그 아래로 발효향이 살짝 얹혀 있습니다. 마치 날이 따뜻한 봄날 양봉장에 서 있는 것 같은 향입니다. 한 모금 머금으면 처음엔 꿀처럼 달콤한데 끝에는 알코올이 목을 타고 따뜻하게 내려갑니다. 과일이나 허브를 첨가한 미드는 그 재료의 향이 꿀 위에 겹쳐지면서 전혀 다른 맛의 술이 됩니다. 체리를 넣으면 산뜻하고 생강을 넣으면 묵직하고 따뜻한 감각이 추가됩니다. 도수는
5도부터 20도까지 천차만별이라 마시기 전에 병 뒷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드의 진짜 묘미는 역사에서 나옵니다. 바이킹들은 전투하기 전날에 마셨고 중세 기사들은 결혼식 축하주로 마셨습니다.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그 술이 실제로 존재하는 술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사케, 쌀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섬세한 경지입니다. 잔에 따르면 투명하거나 아주 연한 황금빛, 얼핏 보면 거의 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코를 가까이 하면 꽃향기와 달콤한 과일 향이 올라오고 그 뒤에 쌀 특유의 구수함이 깔립니다. 일반 청주와 비슷하지만 훨씬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한 모금 넘기면 질감이 물처럼 가벼운데 맛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스시와 함께 마시면 생선의 비린내가 사라지고 감칠맛만 남습니다. 차갑게 마시면 과일 향이 살아나고 따뜻하게 마시면 쌀의 구수함이 앞으로 나옵니다. 같은 술인데 온도에 따라 전혀 다른 술이 되는 게 사케의 진짜 매력입니다. 사케의 품질을 결정하는 건 쌀을 얼마나 많이 깎느냐입니다. 긴조 등급은 쌀을 40% 이상 깎아냅니다. 쌀 한 톨의 절반을 버리고 핵심만 남겨 발효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사케를 가볍고 화사하게 만들지만 그만큼 원가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원가가 올라가는 만큼 사케가 담고 있는 향도 같이 올라갑니다. 비싼 사케엔 이유가 있습니다. 귀한 부분만 남겼으니까요. 소주, 적어도 한국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 술입니다. 투명하고 작은 유리병에 담겨 있습니다. 뚜껑을 따는 순간 은은한 알코올 향이 올라오는데 한국인들에게는 자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익숙합니다. 이 냄새가 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은 아마도 삼겹살일 겁니다. 한 잔을 마시면 그날의 기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난히 소주가 쓴 날이 있는 반면에 신기하게도 달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의 소주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는 날이 덜어 있습니다. 이게 소주의 매력입니다. 놀라운 건 소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 중 하나라는 겁니다. 한국의 희석식 소주가 보드카와 위스키를 제치고 판매량 세계 1위에 오릅니다. 5천만 한국인이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1인당 소비량을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대략 이해가 됩니다. 소주는 한국인의 감정 쓰레기통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막걸리. 막걸리는 술이면서 음식입니다. 뿌옇고 하얗습니다. 병이나 통을 흔들어 따르면 탁하고 탄산이 오릅니다. 코 가까이 가져가면 쌀 발효 특유의 새큼달큼한 냄새가 납니다. 마치 쌀밥이 살짝 발효된 것 같은 왠지 건강한 냄새입니다. 한 입 마시면 부드럽고 크리미합니다. 산미와 단맛이 동시에 오는데 거기에 탄산이 살짝 얹혀 있어 청량감도 있습니다. 비 오는 날 파전과 함께 마시면 이 조합을 인류가 왜 오래전부터 유지해왔는지 본능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목 안쪽 곡물의 구수함이 은은하게 남습니다. 막걸리는 한때 촌스러운 술로 취급받았습니다. 1980-90년대엔 소주와 맥주에 밀려 인기가 시들했는데 2000년대 이후 크래프트 막걸리 붐이 일면서 완전히 재평가됐습니다. 지금은 쌀 품종을 달리하거나 과일, 허브를 넣은 프리미엄 막걸리가 일본과 미국에서도 팔립니다. 할머니가 드시던 술이 이제 뉴욕 레스토랑 메뉴에 오릅니다. 해외에서 막걸리를 보게 된다면 반가운 마음에 한 잔을 하고 싶어질 겁니다. 고량주. 고량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술이기도 합니다. 색은 보드카처럼 투명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여는 순간 차원이 다른 게 느껴집니다. 발효된 곡물의 강렬한 향이 순식간에 주변을 채웁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게 되는 냄새입니다. 중국인들은 이 냄새를 장향이라고 부르며 사랑합니다. 한 모금 넘기면 타는 느낌이 목을 지나갑니다. 그 비결은 알코올 도수에 있습니다. 보통은 40도에서 60도 정도이며 처음엔 낯설고 강렬한데 몇 번 마시다 보면 그 강렬함 뒤에 복잡하고 깊은 곡물 향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중국인들이 왜 이걸 파티에서 끊임없이 따르는지 마시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자꾸 마시고 싶어지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주의해야 합니다. 고량주 앞에서 술 잘 마셔는 통하지 않습니다. 중국식 파티 자리에서는 건배를 외치면 잔을 비워야 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걸 몇 번 반복하다간 정신이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외국 비즈니스맨들이 중국 거래처 접대에서 고량주에 무너진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보드카. 보드카는 아무 맛도 향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보드카의 천재성입니다. 너무나 투명해서 물처럼 보입니다. 잔에 따르면 냄새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깨끗하고 차갑고 날카로운 알코올 향만 살짝 올라옵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걸 왜 마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보드카를 제대로 마셔보지 않은 겁니다. 한 모금 마시면 불붙은 성냥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3초가 지나면 이상하리만큼 깔끔합니다. 잡다한 향이 없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 덕에 어디에 섞어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렌지 주스에 넣으면 스크류드라이버, 레몬과 함께 마시면 보드카 소다. 칵테일 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베이스가 바로 보드카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 색도 없고 아무 맛도 없기 때문에 무엇과도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선 보드카를 믹스해서 마시는 걸 죄로 여깁니다. 차가운 보드카를 샷잔에 따라 곧바로 원샷으로 넘기는 것, 그게 러시아식입니다. 섞지 않아야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 맛도 없는 술의 진짜 맛이 뭔지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보드카는 존재감 없이 모든 자리에 있는 술입니다. 알고 보면 가장 영리합니다. 브랜디. 브랜디는 와인이 더 멀리 가기 위해 선택한 길입니다. 짙은 호박색 액체가 잔 안에서 마치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코에 가져가면 과일 향이 먼저 오고 바닐라와 오크 향이 그 뒤를 따릅니다. 고급 꼬냑은 향에 취해 술을 마시지 않고도 술에 취한 기분을 낼 수 있습니다. 한 모금 넘기면 부드럽고 둥글게 목을 감쌉니다. 도수는 40도가 넘지만 잡다한 향 없이 과일 향이 앞서서 알코올의 도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꼬냑은 우아하고 강렬한 꽃향기를 내뿜으며 칼바도스는 사과의 상큼함이 살아있습니다. 그라파는 포도 찌꺼기에서 나온 거친 생명력이 있습니다. 디저트 후에 한 잔을 마셔줘야 모든 식사가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조합은 시가와 브랜디입니다. 시가의 연기가 브랜디의 과일 향을 더 깊게 만들고 브랜디의 달콤함이 시가의 쓴맛을 잡아줍니다. 수백 년 동안 유럽 귀족들이 서재에 앉아 시가와 브랜디를 즐긴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조합을 경험하면 자기도 모르게 시가에 손이 가고 코끝에 브랜디를 가져다 대고 있을 겁니다. 진은 투명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여는 순간 주니퍼 베리의 독특한 향이 올라옵니다. 솔잎 같기도 하고 허브 같기도 하고 시트러스 같기도 합니다. 같은 진이라는 이름 아래 수백 가지 식물이 섞여 있어서 브랜드마다 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보테니컬이라고 하는데 진을 마신다는 건 어떤 정원을 걷느냐를 선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모금 마시면 복잡 미묘한 식물 향이 코 끝을 가득 채웁니다. 토닉 워터와 만나면 쓴맛과 허브 향이 균형을 이루며 여름 한낮의 느낌이 납니다. 얼음을 많이 넣고 레몬 슬라이스를 얹으면 그 잔을 손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 기분이 달라집니다. 칵테일 중에서 마티니는 진의 복잡한 향을 가장 순수하게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진의 역사는 생각보다 험합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진이 대중화됐을 때 런던 시민들이 너무 많이 마셔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진 광풍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런던 빈민가에서는 진을 물 대신 마셨습니다. 결국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야 겨우 수그러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련되게 마시는 진토닉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리큐르. 리큐르는 술에 탈을 쓴 디저트입니다. 색이 엄청 다양합니다. 리몬첼로는 레몬빛, 트리플색은 투명하고 크렘 드 카시스는 보랏빛, 아마레토는 짙은 호박색입니다. 잔에 따르면 시럽처럼 점도가 느껴지고 원료에 따라서 과일이나 허브 냄새가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풍기는 달콤한 냄새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 모금 마시면 달콤함이 혀를 감싸고 그 뒤에 해당 재료의 향이 길게 이어집니다. 베일리스는 크림처럼 부드럽고 캄파리는 쓴맛과 오렌지 향이 강하며 샤르트레즈는 어떤 허브가 몇 가지 들어갔는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큐르는 칵테일 한 잔 안에 들어가면 그 음료 전체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름은 조연이지만 실제로는 주연입니다. 리큐르는 대부분이 수도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약초를 이용한 건강 음료를 만들었는데 그게 리큐르의 기원입니다. 샤르트레즈는 지금도 프랑스 카르투지오 수도회가 만들고 레시피는 2명의 수도사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팔리는 그 술의 비밀을 단 2사람만 안다는 것, 이게 리큐르의 낭만입니다. 위스키. 위스키는 시간을 마시는 술입니다. 잔에 따르면 짙은 황금빛이 출렁입니다. 색만 봐도 오크통 안에서 몇 년을 보냈는지 대략 느껴집니다. 코에 가져가면 바닐라, 캐러멜, 훈연향이 차례로 올라오고 그 뒤에 건포도나 꿀 같은 달콤함이 따라옵니다. 아직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벌써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듣는 느낌입니다. 한 모금 넘기면
처음엔 알코올의 열기가 혀를 데우고 그 위에 곡물과 오크의 풍미가 겹칩니다. 스카치는 스모키하고 묵직하게, 아이리시는 부드럽고 가볍게, 버번은 달콤하고 진하게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얼음을 넣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열리고 물 한 방울을 더하면 또 다른 향이 깨어납니다. 한 잔으로 세 가지 술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스키의 진짜 깊이는 숙성에 있습니다. 오크통 안에서 1년, 10년, 심지어 30년을 기다립니다. 그 세월 동안 계절이 바뀌면서 목재가 수축하고 팽창하며 술이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왔다를 반복합니다. 병에 넣기 전까지 술은 계속 변하고 있는 겁니다. 위스키 한 병에는 증류사의 큰 계획과 자연의 변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위스키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모금을 마실 때 당신도 서두르면 안 됩니다. 럼은 카리브해의 태양을 병에 담은 술입니다. 화이트 럼은 투명하고 다크 럼은 짙은 갈색을 띱니다. 뚜껑을 열면 사탕수수의 달콤한 향이 먼저 오고 그 뒤에 바닐라와 열대 과일 향이 섞여 올라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어딘가 따뜻한 해변이 생각납니다. 가본 적이 없어도 생각납니다. 한 모금 마시면 달콤함이 먼저 오고 뒤이어 부드러운 알코올 열기가 목을 타고 퍼집니다. 화이트 럼은 가볍고 상쾌해서 모히토에 넣으면 제격이고 다크 럼은 묵직하고 달콤하며 코코넛 향이 더 강합니다. 오버프루프 럼은 도수가 70도를 넘기도 하는데 이건 마시기 전에 반드시 심호흡하고 마셔야 합니다. 칵테일 한 잔 안에 이 모든 럼이 섞이면 그게 바로 열대의 밤입니다. 그런데 럼에는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17에서 18세기 카리브해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던 식민지 시대, 럼은 노예무역의 화폐로 사용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고 카리브에서 사탕수수를 키우고 럼으로 만들어 유럽에 팔고 그 돈으로 다시 노예를 사는 삼각무역의 중심에 럼이 있었습니다. 달콤한 술 뒤에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나면 한 잔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럼은 달콤하지만 그 단맛 뒤에 세상의 무게가 있습니다. 테킬라는 마시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술입니다. 잔에 따르면 점도가 살짝 있어 보입니다. 코에 가져가면 아가베 특유의 식물성 향이 납니다. 풀냄새 같기도 하고 미네랄 같기도 하고 독특합니다. 소금을 혀에 올리고 샷을 넘기고 라임을 입에 무는 그 순간의 시퀀스는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의식입니다. 한 입 넘기면 아가베의 쌉쌀하고 독특한 향이 혀를 감싸고 알코올이 목을 달굽니다. 테킬라의 종류인 블랑코는 날카롭고 강렬하게, 레포사도는 오크 숙성으로 살짝 부드럽게, 아네오는 위스키의 가까운 깊이로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고급 테킬라를 숙성된 방식으로 마시면 이게 왜 사람들이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술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테킬라를 가볍게 받다가는 숙취로 다음 날이 사라지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아가베 성분이 일반 곡물 증류주보다 간에 부담을 많이 주고 칵테일로 마실 땐 당분까지 더해져 다음 날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하루가 됩니다. 멕시코 현지에서는 테킬라를 샷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홀짝거리며 마십니다. 총은 안 무서운 멕시코 사람들도 다음날 숙취는 무섭기 때문입니다.